안녕하세요. 민양숙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ERP 정보관리사 회계 1급 2022년 4회차 이론 기출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보기의 내용은 ERP 구축 절차 중 어느 단계에 해당하는가? 네, 보기 보시면 투비 프로세스 도출, 패키지 설치, 그리고 추가 개발 및 수정 보완 문제를 논의하는 단계는 설계 단계에서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문제 2번, ERP 선택 기준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네, 커스터마이징은 최대화하는 게 아니라 최소화하는 방안으로 가져가셔야죠. 그래서 1번이 가장 적절하지 않습니다. 2번, 자사에 맞는 패키지 선정. 3번, 현업 중심의 프로젝트 진행. 4번, TFT는 최고의 엘리트 사원으로 구성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문제 3번. ERP 도입의 성공 요인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번,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해야죠. 2번, 현재의 업무 방식을 그대로 고수하지는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고수한다라고 했으니까 2번이 성공 요인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답이 되겠습니다. 3번, 단기간 효과 위주로 구현하지 않는다. 4번, 최고 경영진을 프로젝트에서 배제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서 3번의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문제 4번. ERP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번, 신속한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경영정보 시스템이다. 2번, 기능 최적화에서 전체 최적화를 목표로 한 시스템이다. 3번, 인사, 영업, 구매, 생산, 회계 등 기업의 업무가 통합된 시스템이다. 맞죠? 4번, 모든 사용자들은 사용 권한 없이도 쉽게 기업의 정보에 접근할 수 있다. 사용 권한이 있는 메뉴에 대해서만 접근을 할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4번의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문제 5번, 보기에서 설명하는 전략 기법은 무엇인가? 보기 보시면 조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업무 흐름뿐만 아니라 전체 조직을 재구축하려는 혁신 전략 기법 중 주로 정보기술을 통해 기업 경영의 핵심과 과정을 전면 개편함으로 경영 성과를 향상시키려는 전략이다. 신속하고 극단적인 성격이 있으며 전면적인 혁신을 강조한다. 네, 급진적 재설계하는 부분이죠. 리엔지니어링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5번의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문제 6번입니다. 보기의 내용과 가장 부합되는 재무액의 질적 특성은 무엇인가? 네, 보기 보시면 동일한 경제적 사건이나 거래에 대하여 동일한 측정 방법을 적용할 경우 다수의 독립적인 측정자가 유사한 결론에 도달할 수 있어야 한다. 이거 뭐예요? 검증 가능성에 대한 설명입니다. 우리 회계의 주요 질적 특성에는 크게 두 가지, 목적 적합성과 신뢰성이 있었고요. 목적 적합성에는 예측 가치와 피드백 가치와 적시성, 그다음에 신뢰성에는 표현의 충실성, 검증 가능성, 중립성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지금 보기가 설명하고 있는 건 신뢰성의 하부 속성인 검증 가능성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문제 7번, 다음 중 재무제표 작성과 표시의 일반 원칙의 내용으로 가장 보기 힘든 하나는 무엇인가? 1번, 계속기업을 전제로 재무제표를 작성한다. 맞죠? 2번,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의 책임은 경영자에게 있습니다. 3번, 모든 자산과 부채는 원칙적으로 반드시 상계하여 순액으로만 표시한다. 우리 총액주의에서 표시하셔야 되는 부분이죠. 원칙적으로 상계하시면 안 됩니다. 네, 다만 채권 채무를 상계할 수 있는 법적인 구속력이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고 채권과 채무를 순액 기준으로 결제하거나 채권과 채무를 동시에 결제할 의도가 있다면 그때는 상계 표시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총액으로 표시를 하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네, 틀린 것은 3번이 되겠습니다. 4번, 재무제표의 기간별 비교 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전기재무제표의 모든 정보를 단기와 비교하는 형식으로 표시해야 하죠.
그래서 7번의 답은 3번이 됩니다. 문제 8번. 보기는 주 생산의 당의 기말 재고 자산 관련 자료이다. 이들 항목 중 기말 재고 자산에 포함할 수 있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보기 보시면 장기 할부 조건으로 판매한 재화. 이미 판매가 이루어진 거죠. 우리 기업회계 기준상 할부 판매는 장기 할부든 단기 할부든 인도 기준으로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장기 할부 조건으로 판매한 재화는 나의 재화가 아니죠. 매입자의 재고가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나의 재고가 아니고 니은 목적지, 도착지 인도 기준으로, 인도 조건으로 판매한 운송 중인 재화. 네, 조건이 도착지 인도 조건이에요. 그럼 아직 도착하지 않았죠? 도착하기 전까지는 판매자의 재고자산. 그래서 판매한 운송 중인 재화니까 내가 판매자가 되죠. 그래서 나의 재고자산이 됩니다. 디귿, 시용 판매용으로 고객에게 제공한 재화. 구매자의 매입 의사표시가 아직 없으면 나의 재화가 되는 거죠. 리을, 위탁 판매용으로 수탁자에게 제공한 재화 중 수탁자가 현재 보관 중인 재화 역시 나의 재고 자산이 되는 부분입니다. 우리 이 위탁 판매 같은 경우는 어때요? 수탁자가 제3자에게 판매했을 때 우리는 수익으로 인식을 하게 되죠. 그러면 나의 재고가 아니지만 현재 수탁자가 보관하고 있으면 위탁자인 주 생산의 재고 자산이 됩니다. 그래서 기말 재고에 포함되는 건 니은, 디귿, 리을에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문제 9번입니다. 거래의 결합관계상 차변 요소가 아닌 것은? 네, 우리 거래 8요소 보시면 차변 요소와 대변 요소가 있죠. 네, 여기 각각 내용을 보시면 차변에는 자산이 증가하는 부분, 부채 감소, 자본 감소, 비용 발생 부분이고요. 대변 요소는 자산 감소, 부채 증가, 자본 증가, 수익 발생. 네, 이렇게 결합관계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차변 요소가 아닌 것 어떤 거예요? 네, 2번의 수익의 발생은 대변 요소죠. 네,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문제 10번. 발생주에 입각한 회계 처리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번. 단기에 미지급된 단기분 보험료를 단기의 비용으로 계상한다. 네, 그럼 단기분에 해당하는 거니까 단기 비용 계상하는 거 맞죠? 발생주에 입각하시면. 2번, 장기 건설공사의 공사 수익을 공사 진행률에 따라 매년 인식합니다. 3번, 단기 2월에 현금으로 지급한 1년분 임차료를 전액 단기 비용으로 계상한다? 그럼 얘는 현금주의죠? 발생주에 의하려면 2월에 현금을 지급한 1년분은 네, 2월부터 내년 1월까지라고 본다라면 한 달치 부분은 내년도 비용으로 인식해야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인식하는 건 발생주의가 아니라 현금주의에 입각한 회계처리 방법입니다. 4번, 유형자산은 내용연수에 걸쳐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감가상각하여 비용으로 인식하는 부분도 역시 발생주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10번의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11번. 재고자산의 매입과 매출 관련 거래의 회계 처리로 가장 옳은 것은? 매출 할인은 총 매출액에서 차감해야죠. 가산할 게 아니라. 매출 애누리와 매출 환입은 총 매출액에서 가산이 아니라 차감입니다. 마이너스 하셔야죠. 차감. 3번, 매입 할인 및 매입 운임은 단기 총 매입액에서 차감한다. 매입 할인은 차감이 맞습니다. 네, 매입 할인은 차감하시는 게 맞는데
매입 운임은 네, 가산하셔야죠. 취득 원가에 포함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취득시 부대 비용으로서. 4번 매입 애누리 및 매입 한출은 단기 총 매입액에서 차감합니다. 그래서 네, 옳은 것은 4번이 되겠습니다. (12번) 유가증권의 분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번 매도 가능 증권으로 분류된 채무증권은 만기 보유 증권으로 분류 변경할 수 있습니다. 매도 가능 증권과 만기 보유 증권은 서로 재분류 가능합니다. 2번 단기 매매 증권으로 분류된 지분증권은 공정가치법으로 평가하며 관련된 평가손익은 영업 외 손익으로 단기 손익에 반영해야 합니다. 3번 매도 가능 증권으로 분류된 지분증권을 1년 이내에 처분할 것이 거의 확실한 경우에는 만기 보유 증권으로 분류 변경해야 된다. 네, 우리 매도 가능 증권인데 이것이 1년 이내에 처분할 것이 확실해지면 1년 이내 전입되는 어떻게 돼요? 요 매도 가능 증권이 비유동 자산이 되고요. 1년 이내 처분할 것이 거의 확실해지면 계정 과목은 매도 가능 증권 그대로 두시되 네, 뭘로 비유동 자산이 아닌 유동 자산으로 분류를 하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건 3번이요. 4번 지분증권을 취득하여 피투자 기업에 대해 유의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된 경우에는 지분법 적용 투자 주식으로 분류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자, 12번의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계정 과목이 바뀌는 건 아니고요. 네, 자산의 분류만 비유동에서 유동 자산으로 분류가 되어야 합니다. 13번 보기 중 자본거래와 손익거래에 대한 옳은 설명을 모두 고른 것은 기업 주식 발행 초과금은 자본거래에 해당하죠. 자본거래에 의한 잉여금입니다. 니은 자본거래는 자본 증감에 영향을 미치죠. 단기 매매 증권 처분 이익은 손익거래에 해당이 됩니다. 손익거래는 자본 증감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손익거래가 결과적으로 어떻게 돼요? 이익잉여금 항목으로 대체가 되기 때문에 자본 증감에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건 기역, 니은, 디귿해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문제 14번. 보기는 주 생산의 제품 비용 정보이다. 주 생산의 매출 총이익률은 매출액의 10%일 때 6월 말 상품 재고액은 얼마인가 라고 했어요. 우리 매출액에서 매출 원가를 빼면 이것이 매출 총이익입니다. 매출 원가는 어떻게 구해요? 기초에다가 단기 상품 매입액 더하고, 즉 단기 매입액 더하고 순매입 더하고 기말 재고를 빼면 되는 부분이에요. 여기서 6월 말 상품 재고액이 얼마입니까? 즉 이 금액이 얼마입니까? 이걸 물어본 거고요. 그 다음에 주어진 내용을 보면 네, 매출액이 얼마예요? 80만 원입니다. 네, 이 금액이 80만 원, 매출액이 80만 원. 그 다음에 매출 원가 안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무엇을 알고 있냐면 매출 총이익률은 매출액의 10%. 그럼 매출 총이익은 매출액 곱하기 매출 총이익률 하시면 되죠. 네, 매출액 80만 원에 10%가 매출 총이익. 그럼 8만 원이에요. 그럼 우리 여기서 무엇을 구할 수 있어요? 매출 원가가 얼마인지 구할 수 있죠. 매출 원가는 80만 원 매출액에서 매출 총이익을 빼면 되죠. 8만 원을 빼면 72만 원입니다. 네, 그럼 매출원가 72만 원이죠. 이 부분. 네, 그럼 여기서 다시 적을게요. 이 72만 원은 기초 플러스 단기 순매입 마이너스 기말. 그리고 문제가 물어본 건 요 기말 금액이 얼마입니까? 라고 했으니까 기초와 매입 알면 되죠. 네, 보기에 보니까 기초 얼마 있고요. 60만 원. 6월에 상품 매입액 45만 원.
그럼 네, 이 금액 얼마예요? 105만 원이죠. 네, 60만 원, 45만 원 더하면 105만 원. 여기서 얼마를 빼면 72만 원이 됩니까? 네, 반대로 72만 원을 빼보면 되죠? 33만 원 나오네요. 그래서 6월 말 상품 재고액은 33만 원.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되셨습니까? 네, 이렇게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문제 15번. 보기를 참고하여 제조기업의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순서를 예와 같이 입력하시오. 네, A, B, D, C 이런 식으로 입력하랍니다. 네, 그러면 보시면 제조업인 경우에는 일단 제조 원가 명세서를 먼저 작성하고요. 네, 이 제조 원가 명세서에서 계산된 단기 제품 제조 원가를 제품 매출 원가를 계산하기 위한 손익 계산서로 보내죠. 그러면 손익 계산서에서 계산된 단기 순이익이 이익여금 처분 계산서에 보내지고 여기에서 계산된 미처분 이익여금이 재무상태표에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순서대로 한다라면 A를 먼저 그 다음에 C, D, A가 아니라 B가 되는 거죠. A, C, D, B 순서로 재무제표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문제 16번. 보기는 주 생산의 단기 재고 자산 관련 자료들이다. 이를 이용하여 주 생산의 단기 매출 총이익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정답은 단위를 제외하고 숫자만 입력하시오. 네, 매출 총이익은 여기서 보시면 단기 순매출액에서 무엇하면 돼요? 매출 원가 빼면 매출 총이익 구할 수 있죠. 네, 매출액에서 매출 원가를 빼면 매출 총이익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매출액은 얼마라고 나왔어요? 300만 원, 순매출액 300만 원 계산됐죠. 그럼 매출 원가 알면 매출 총이익 구할 수 있죠. 그럼 매출 원가는 네, 여기에 다시 적어보면 매출 원가는 기초에 단기 순매입을 더하고 기말을 뺍니다. 기말 재고액을. 그럼 기초금액 얼마 있고요? 10만 원 있고요. 단기 순매입액은 총 매입액 130만 원에서 매입 한출, 매입 애누리, 매입 할인 차감하면 되죠. 매입 한출은 없고 매입 할인 10만 원, 매입 애누리 10만 원 해서 20만 원 빼면 순매입액. 거기에 기말 재고 20만 원 있습니다. 네, 이거 빼죠. 자, 그럼 매출원가 계산해 볼까요? 네, 여기서 빼보시면 110만 원, 120만 원에서 20만 원 빼면 100만 원 되네요. 매출 원가는. 네, 그럼 여기 매출 원가 100만 원. 그럼 매출 총이익은 200만 원. 그래서 문제에서 물어본 건 이 매출 총이익이 얼마입니까? 라고 물어봤으니까 200만 원이 답이 되겠습니다. (17번) 보기에 유가증권의 종류에 따른 평가 시 A에 들어갈 적합한 계정 과목을 한글로 기입하시오. 보기 보시면 단기 매매 증권 및 매도 가능 증권은 원칙적으로 공정가치로 평가하고 A 증권은 상각 후 원가로 측정한답니다. 우리 상각 후 원가로 측정하는 건 뭐예요? 만기 보유 증권이죠. 그럼 A에 들어갈 말은 만기 보유가 되겠네요. 18번 문제. 부가가치세법상 납세 의무자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번 발생된 세금을 실질적으로 부담하는 자는 납세 의무자가 아니라 담세자. 우리 부가가치세는 어때요? 납세자와 담세자가 일치하지 않은 간접세에 해당되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럼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볼게요. 2번 원칙적으로 재화와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해당되고요. 사업자란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으며 독립적이어야 합니다. 네, 4번 개인이라도 외국에서 재화를 수입하는 경우에는 납세 의무자에 해당이 됩니다. 19번 보기와 같이 주 생산의 제2기 부가가치세 매입 거래가 발생한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라고 되어 있어요. 네, 매입세금 계산서에 공급가액 합계가 50만 원이에요. 여기에는 제품 운반용 화물차 수리비 공급가액 4만 원이 포함되어 있다. 네, 이 화물차, 제품 운반용 화물차에 대한 부분도 매입세 공제가 되는 거래건이죠. 그러면 50만 원의 10%에서 여기서 5만 원. 그다음에 사원교육을 위한 도서를 구입하고 받은 계산서의 공급대가 33,000원이다. 얘는 면세에 해당이 되죠. 매입세액이 없습니다. 세 번째, 왕국회관. 과세사업자에서 직원 회식을 하고 받은 신용카드 매출 전폐 공급가액이 2만 원. 네, 이 부분 과세사업자에게 받은 이 부분으로서 우리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 10% 2,000원 해서 매입세액은 52,000원이 되네요.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문제 20번입니다. 부가가치세법상 면세와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면세 포기는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을 요하지 않는다. 네. 2번 면세사업자가 면세를 포기하면 매입세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면세 포기를 하는 부분이었죠. 근데 면세를 포기해도 매입세 공제가 불가능하다라고 했으니까 얘가 틀렸죠. 옳지 않은 겁니다. 3번 면세사업자는 면세 포기 신고일로부터 3년간은 다시 면세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4번 영세율 적용의 대상이 되는 재화, 용역 등에 대해서 면세사업자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경우 어떻게 해요? 영세율 적용되는 부분이 있으면 면세사업자 적용을 받을 수 있는데 이걸 면세를 포기할 수도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면세와 관련된 설명은 옳지 않은 건 2번이 되겠습니다. 면세 포기를 하면, 즉 이런 경우에 영세율 적용 대상이 되는 재화 용역이 있어서 면세 포기를 하게 되면 영세율도 뭐예요? 과세사업자가 돼요. 그래서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21번 문제. 부가가치세법상 세금 계산서의 발급 시기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번 재화와 용역의 공급 시기를 작성 일자로 하여 발급함이 원칙이다. 네, 맞죠? 2번 재화 용역의 공급 시기 전에 대가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받고 받은 대가에 대하여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그 발급하는 때를 공급 시기로 봅니다. 3번 재화 용역의 공급 시기 전에 대가를 받지 않은 경우에도 세금 계산서 발급일로부터 7일 이내 네, 7일 이내에 대가를 받으면 세금 계산서를 발급한 때를 공급 시기로 봅니다. 네, 그럼 옳지 않은 건 4번인데요. 거래처별로 1여월 이내에서 사업자가 임의로 정한 기간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그 기간의 종료일자를 작성연월일로 해서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그 기간의 종료일자까지 발급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할 수 있습니다. 네, 종료일자 작성연월일로 해서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22번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 것은 면세사업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입세액 불공제되죠.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도 공제받을 수 없고요.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 1497cc 이것의 유지 및 임차에 관한 매입세액도 공제받을 수가 없습니다.
4번 공급시기에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에 사업자 등록 신청을 한 경우에는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원래 사업자 등록 전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지만 이렇게 공급시기에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에 사업자 등록 신청을 하게 되면 등록 신청일로부터 공급시기에 속하는 과세기간 기산일까지 역산한 기간 내의 것은 공제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제가 가능한 건 4번이 되겠습니다. 23번 문제. 법인세법상 송금 항목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네, 1번 인건비, 2번 차입금 이자, 3번 가상금과 체납처분비, 4번 고정자산 감가상각비. 이 중에 가상금과 체납처분비는 송금 불산입 항목입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됩니다. 문제 24번. 네, 보기 매입세액 자료 중 부가가치 세법상 공제받는 매입세액의 합계액은 얼마인가? 정답은 단위를 제외한 숫자만 입력. 네, 이 금액이 지금 보기 금액이 매입세액에 해당이 됩니다. 공급가액이 아니라. 자, 그럼 공제받는 매입세액의 합계액. 소모품비에 대한 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죠. 비영업용 소형승용 자동차와 관련된 건 불공제 매입세액이었어요. 그다음에 토지 자본적 지출 관련도 매입세 공제받을 수 없었고요. 사업장 임차료 공제받을 수 있고요.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 관련은 매입세 불공제 대상에 해당되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공제받는 매입세액의 합계액은 200만 원, 300만 원, 소모품비에 200만 원, 사업장 임차료에 300만 원에서 500만 원이 됩니다. 네, 500만 원이 답인데 추가로 복수 정답이 있는데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이의 신청을 위해서 이 비영업용 소형승용 자동차 구입비 중에 1000cc 이하 경차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네, 이 경우에는 매입세 공제 대상이었죠. 그래서 여기에 cc 구분이 없었기 때문에 네, 만약 여기에 해당한다라면 매입세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추가로 400만 원을 더한 900만 원도 정답으로 인정을 했습니다. 근데 출제자의 의도는 뭐였어요? 500만 원이었던 거죠. 네, 여기에다가 cc 2000cc 이렇게 적어줬다라면 정확하게 500만 원이 됐을 겁니다. (25번) 문제. 보기는 법인세의 세액 산출 과정에 대한 설명이다. 가로 A에 들어갈 적절한 용어를 한글로 기입하시오. 네, 가로 A란 세무조정사항으로 발생한 소득이 법인 내부에 남아있으면 이를 기업회계상 순자산에 가산하여 세무상 순자산을 계산하고 법인 외부로 유출되었으면 소득 기속자를 파악하여 소득세를 징수하는 제도를 말한다. 즉, 가로 A는 법인의 세무상 순자산을 계산함으로써 각삼년도 소득과 청산소득 계산의 적정화를 기하고 사회 유출된 소득의 기속자에 대한 소득세를 부과함으로써 조세 부담의 공평을 기하는 것에 의의가 있다. 네, 이걸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게 뭐였어요? 소득 처분이었죠. 그래서 가로 A에 들어갈 말은 소득 처분이 되겠습니다. 26번. 보기의 자료 중 법인세 세무조정 계산서 작성 시 소득금액 조정 합계표 및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 명세서 을의 작성과 연관되는 모든 항목의 합계액을 구하시오. 정답은 단위를 제외한 숫자만 입력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소득금액 조정 합계표와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세서 을의 작성과 연관된 것. 우리 소득금액 조정 합계표 중에 소득처분이 유보인 건 어디에?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세서 을표에 작성하는 부분이었죠. 그럼 보기 중에서 소득처분이 유보인 걸 찾으면 되죠. 네, 대손충당 한도초과액 유보입니다. 임원상여금 한도초과가 있다라면 얘는 네, 상여로 처분이 될 거고요. 접대비 한도초과액 기타 사회 유출이고요. 건물의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은 예, 소득처분 유보이죠.
네, 그래서 유보인 거는 대손충담 한도 초과액 700만 원과 건물의 감가상각비 한도 초과액 700만 원 더하면 1,400만 원이 됩니다. 그래서 답은 1,400만 원. 27번 원가의 분류 기준에 따른 원가 구분 연결이 옳지 않은 것은 1번 원가의 발생 행태에 따라서 분류하는 건 변동원가와 고정원가입니다. 네, 원가 발생 행태에 따른 분류, 변동원가와 고정원가. 2번, 의사결정과의 관련성에 따라서는 관련원가와 비관련원가로 구분을 하죠. 분류를 하죠.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네요. 틀린 것, 옳지 않은 것. 3번, 제조활동과의 관련성에 따라서 제조원가와 비제조원가로 분류하고 4번, 원가의 통제 가능성에 따라서 통제가능원가와 통제불능원가로 분류를 합니다. 그래서 27번의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28번 문제. 정상 개별 원가 계산에서 제조간접비 배부 차이 금액을 조정하는 일반적인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 근데 우리 정상 개별 원가에서 제조간접비 배부 차이는 어떻게 해요? 영업 외손익법으로 처리하거나 아니면 매출 원가에 조정하거나 아니면 비례 배분하죠. 그래서 비례 배분에는 총원가 기준이 있고 그다음에 요소별 비례 배분법이 있습니다. 우리 무엇을 단계 배분법은 제조간접비 배부 차이 금액을 조정하는 방법이 아니라 저건 뭐예요? 보조부문비를 배부하는 방법 중에 하나이죠.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29번. 보기에 원가 내역에 의한 CBP 분석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네, 매출액, 변동 원가율, 고정 원가, 법인세율이 있네요. 우리 CBP 분석은 매출액에서 변동비를 빼면 공헌이익이고 이 공헌이익에서 고정비를 빼면 영업이익입니다. 네, 주어진 보기 자료를 보시고 보기 1, 2, 3, 4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 매출액 100만 원입니다. 변동 원가율이 60%라는 얘기는 매출액이 60%, 그러면 60만 원. 공헌이익은 40만 원 계산되고요. 고정 원가가 30만 원. 그럼 영업이익은 10만 원 되죠. 거기에 법인세율이 40%면 여기에 법인세 비용은 영업이익의 40%니까 4만 원. 네, 하시면 당기 순이익은 6만 원 됩니다. 자, 이 내용에서 옳지 않은 것 1번. 공헌이익률은 40%이다. 공헌이익률은 네, 매출액의 공헌이익률이죠. 즉 공헌이익을 매출액으로 나누면 공헌이익률이 됩니다. 40%죠. 네, 그래서 공헌이익률은 40% 맞는 내용. 네, 그 다음에 영업 레버리지도. 영업 레버리지도는 공헌이익을 영업이익으로 나눈 거예요. 얘는 공헌이익을 영업이익으로 나눈 겁니다. 그럼 공헌이익 얼마 나왔고요? 40만 원. 영업이익은 10만 원. 그럼 레버리지도는 영업 레버리지도는 4가 나오죠. 0.25가 아니라. 네, 그래서 옳지 않은 건 2번입니다. 네, 그럼 나머지 내용 보실 필요 없는데 그래도 한번 보시면 손익분기점 매출액은 75만 원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손익분기점이라는 건 이 영업이익이 제로 되는 부분이에요. 그럼 우리 매출액을 P라고 해보죠. 그럼 변동비는 어떻게 돼요? 0.6P. 그래서 공헌이익이 0.4P. 여기에 고정비 30만 원을 뺐을 때 제로가 돼야 돼요. 따라서 P는 즉 손익분기점 매출액은 30만 원 나누기 0.4 하시면 되죠. 네, 30만 원 나누기 0.4 하면은 75만 원 나옵니다. 75만 원. 되셨을까요? 예, 그러면 3번도 맞죠.
그 다음에 4번 법인세 차감 후 당기 순이익은 6만 원. 네, 6만 원. 그래서 답은 2번이 됩니다. 29번의 답은 2번입니다. 네, 30번 문제. 보기는 종합원가 계산 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주한국의 생산 관련 자료이다. 재료 A는 공정의 진척도가 100% 되는 시점에 전량 투입된다고 가정. 네, 공정의 진척도가 100% 되는 시점에 전량 투입된다고 가정합니다. 선입선출 적용 시 재료 A의 총 완성품 환산량을 구하랍니다. 네, 그럼 지금 보시면 물량 흐름 파악해 보시면 완성이 1000개인데 이 완성은 기초 20% 완성돼서 넘어온 200개가 먼저 완성이 되고요. 나머지 800개는 즉 전체가 1000개인데 200개는 기초에서 그럼 나머지 800개는 착수에서 완성이 되고요. 기말 제공품은 80% 진척도의 300개입니다. 자, 이것이 물량 흐름을 파악하신 거죠. 그럼 문제에서 물어본 건 뭐예요? 재료 A의 총 완성품 환산량. 예, 완성품 환산량 재료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럼 얘는 100% 되는 시점에 전량 투입이니까 이 부분은 100% 될 때 완성된 건 100%잖아요. 그때 200개 분량이 모두 투입. 착수 800개 모두 투입. 아직 기말 제공품은 80% 진척도니까 재료는 하나도 투입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재료 A의 완성품 환산량은 몇 개가 돼요? 1000개가 됩니다. 네, 그래서 답은 1000 이렇게 되죠. 숫자만 입력하시오라고 했으니까. 네, 31번 문제입니다. 보기는 주 생산성의 당해 회계 자료 일부분이다. 당해 영업 레버리지 도를 계산하면 얼마인가? 정답은 숫자만 기입하시오. 영업 레버리지 도는 어떻게 구했어요? 공헌이익을 영업이익으로 나누는 부분이었죠. 그러면 여기 매출액이 100만 원입니다. 매출액 마이너스 변동비가 공헌이익. 여기에 고정비 빼면 영업이익이었죠. 네, 영업 레버리지 도는 어떻게 구한다고요? 공헌이익을 뭘로 나눠요? 영업이익으로 나누는 부분이었어요. 네, 그럼 여기서 구해보면 매출액은 100만 원. 네, 변동비 모르는데 공헌이익률을 안 해요. 40%. 그럼 공헌이익은 매출액 100만 원에 40%니까 40만 원. 거기에 고정비가 얼마예요? 네, 요거 고정비. 고정비가 20만 원. 그럼 영업이익이 20만 원. 그럼 영업 레버리지 도는 공헌이익 40만 원을 영업이익 20만 원으로 나눠주시면 영업 레버리지 도는 2가 나오네요. 답은 2가 되겠습니다. 네, 32번 마지막 문제입니다. 보기의 자료를 이용하여 직접 재료비의 가격 차이를 분석하고자 한다. 직접 재료의 사용 시점에서 가격 차이를 분석할 경우 직접 재료의 킬로그램당 실제 구입 가격을 계산하시오. 정답은 단위 제외하고 숫자만 입력. 네, 보기 보시면 실제 직접 재료 사용량 1300kg, 직접 재료의 단위당 표준 구입 가격은 킬로그램당 100원, 직접 재료비의 구입 가격 차이가 13,000원 불리합니다. 불리한 차이. 자, 우리 요거 표준 원가 계산이죠. 그럼 요거 계산할 때 어떻게 돼요? AQ 곱하기 AP
그 다음에 AQ 곱하기 SP. SQ 곱하기 SP 이렇게 놓고 구하는 부분인데 지금 여기서 직접 재료비의 구입 가격 차이는 요 차이죠. 네, 실제 수량은 같은데 가격이 다르잖아요. 요 가격 차이가 지금 불리한 차이라는 얘기는 요렇게 되는 거죠. 네, 이것이 가격 차이고 불리한 차이라는 얘기는 실제가 더 크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요거 써보면 AQ는 1300kg입니다. 거기에 AP 곱하시는 부분이고 지금 문제에서 구하라고 한 부분이 뭐예요? 요 AP 얼마입니까? 라는 거죠. 네, 직접 재료의 킬로그램당 실제 구입 가격을 계산하시오 라고 했으니까 AP 구하는 문제. 자, 그럼 여기서 여기서 구하면 AQ는 1300kg 곱하기 킬로그램당 100원입니다. 그럼 이거 계산하면 얼마예요? 네, 13만 원이 되나요? 13만 원. 그럼 가격 차이 불리한 차이였어요. 그러면 여기가 더 커야 되죠. 얼마만큼? 13,000원만큼. 그럼 여기에 13,000원 더하면 14만 3천원이 돼요. 따라서 AP는 14만 3천원을 1300kg으로 나눠주면 되죠. 네, 14만 3천원 나누기 1300kg 하시면 킬로그램당 110원이 됩니다. 네, 그래서 실제 구입 가격은 110이 되죠. 네, 단위 빼고 숫자만 입력하시오라고 했으니까 110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러분 이렇게 해서 우리 2022년 4회차 ERP 정보회사 회계 1급 이론 기출문제를 모두 풀어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